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이란 전쟁이 이제 한 달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생각보다는 이란이 잘 버티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전해드렸던 내용들 가운데서 좀 빠졌던 게 이란이 어떻게 잘 견디고 무엇을 준비했나라는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한 달을 돌이켜보면서 이란의 장기전 수행 능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느림보라고 이제 불리는 B-52 폭격기가 이란 상공을 유유자적 날아다니면서 이제 폭격을 하는 상황은 분명히 이 전쟁의 흐름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유리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계속적으로 반격 그리고 공격 능력을 유지하면서 주변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공격을 계속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순하게 그냥 마구잡이로 공격을 한다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미군 기지 그러니까 주변의 카타르, UAE 이런 지역에 있는 그 미군 기지 그리고 그 기지에 있는 핵심적인 자산 즉 레이더라든지 이런 방공 자산들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작업들을 전개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투로 따지면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만 코너에서 정확하게 가드를 올리고 그러면서 한 번씩 상대방한테 정확한 펀치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게 이란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무엇을 준비했길래 이렇게 전쟁을 지금 그래도 한 달 넘게 지속을 할 수 있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사실 이란은 40년 동안 이런 전쟁을 준비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1980년대에 진행됐던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에 미국과 언젠가는 전쟁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국과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자나깨나 생각을 해오면서 준비해온 것이 지금의 이란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많은 무기를 쌓아놓고 그리고 식량을 쌓아놓고 버틴다. 아니면 자살적으로 공격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 미국의 가장 큰 약점이 어딜까를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타격하기 위한 수단들을 잘 정립을 해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방공망을 약화시키고 미군기지 원점 타격을 지속하는 능력을 보유를 하게 됐고 이것이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거죠. 즉 미국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카타르, UAE 이런 걸프 지역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동안에 미국이 전비 쓴 거, 전쟁 비용으로 쓴 거 너희들이 내라. 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변 걸프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게 이렇게 전쟁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이란이라는 나라는 단순하게 버틴다라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전략적 차원에서 전술적으로는 분명히 지금 쥐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전략적인 상황에서는 최소한 대등, 어떻게 보면은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을 유도하는 데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란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판단의 가장 핵심에는 뭐냐? 생존, 소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란은 어떻든 간에 압도적으로 강한 미국과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 생존이라는 키워드를 첫 번째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버텨야 되니까 최대한 많은 시설들은 땅속에 묻고 분산시키고 그다음에 누가 제거되더라도 여기에서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전술적인 판단들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으면 결국 어떻게 되죠? 무너지게 됩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다른 하나의 키워드는 상대방을 탈진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맷집을 키우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아픈 곳을 콕콕 찔러가지고 상대방이 아이고 그만하자라는 소리를 하도록 만드는 즉 생존과 탈진 이 두 가지 전략이 이란의 핵심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란과 계속적으로 대립을 할 경우에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안겨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이것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이란 판단에서 보면은 충분히 버티고 그다음에 상대방한테 상응하는 물론 이게 1대1로 똑같은 건 아니죠. 하지만 어떻든 간에 상대방도 아플 정도의 피해를 입히면
상대방은 우리보다 훨씬 빨리 전쟁 지속 의지를 상실할 것이다 라는 거죠. 즉 이란은 지속적으로 전쟁,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전쟁을 수행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잘 통제된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산을 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괴롭히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한계를 시험하다 보면 결국 이 전쟁은 끝내는 것은 누구 마음대로? 이란의 마음대로 끝내면서 이란이 유리한 고지에 점령설 수 있다라는 게 이란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러한 전략은 지금 한 달 정도 돌이켜본 시점에서 보면 나름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략은 누가 세웠느냐? 여러 가지 40년 동안의 세월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개입을 했겠습니다만 알리 하메네이라는 이 인물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쟁 터지자마자 2월 28일 날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날 폭사한 이란의 이제 두 번째 최고 종교 지도자죠. 우리는 그냥 신정 체제의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양반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란 전략 계획의 이제 총 책임자, 수립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이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최고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양반은 이제 신학자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포스, 위계 이런 식으로 보면 사실 종교 지도자로서 이란을 다스리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호메이니가 하메네이를 이제 후계자로 이제 지명을 하게 됐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양반이 이제 가운데 있는 여기 턱수염이 기른 이분이시죠. 젊을 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진행됐던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에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적 경험을 제일 많이 습득하고 8년 동안 이어졌던 전쟁을 치르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무엇이고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뭘 대비해야 되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최고 종교 지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면서 40년간 그리고 이제 1989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자기가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를 다스려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구상을 가장 잘 정립해놓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란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옛날 임명묵 작가님 오셨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라의 이슬람 혁명 직후에 닥쳐왔던 이란 이라크 전쟁이라고 하는 끔찍한 전쟁이 지금 이란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이란 이라크 전쟁을 했다가 둘 다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냥 휴전으로 끝났어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세 줄 요약하면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사자인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란 이라크 전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상대방이었던 이라크는 미국과 유럽, 서방 국가들의 지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소련의 지원까지 받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기운을 몰아서 이라크를 밀어줬던 거죠. 주변 지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걸프 국가들은 돈으로 이라크를 지원해 줬고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무기로 그 다음에 소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장비들을 계속적으로 수리 그 다음에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란은 누구와 함께 싸웠나요? 없었어요.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외롭고 힘든 싸움을 벌였던 것이 이란입니다. 그 이란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을 때 손을 내밀어 준 게 누구냐? 우리 위에 있는 북한입니다. 그냥 수도 테헤란이 만신창이로 얻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사일을 공급해줬던 것이 북한이었던 거죠. 그 결과 결국은 양쪽 다 균형을 잡으면서 휴전까지 이르게 하는데 북한이 큰 기여를 했던 거죠. 어쨌든 이란은 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란 이라크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즉 잘 준비되고 뭔가 모든 여건이 갖춰졌던 그 이전에 팔레비 시절의 어떤 그러한 전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임기응변으로 때워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황에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게 됐던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정신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즉 주권과 독립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로부터 지속적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끝은 전쟁이 아닐까라는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란이라는 나라는 미국과의 전쟁에서 미국제 무기로 그동안에 갖고 왔던 팔레비 국왕 시절의 그러한 이제 전쟁 수행 방식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이 서방 국가들의 어떤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큰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은 상황 이란 이라크 전쟁이 나자마자 이란이 보유하고 있던 대부분의 무기에 대한 모든 유지 보수와 관련돼 있는 지원을 당연히 끊습니다.
그러니까 뭐 F-14 전투기를 비롯해가지고 그다음에 영국제 챌린저 탱크라든지 수많은 이제 서방 무기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사용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이라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방의 무기와 정보 그리고 소련의 장비, 걸프 국가들의 자금 지원을 통해서 훨씬 유리한 국면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란이 믿을 것은 뭐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생존하고 말겠다, 살아남고야 말겠다는 생존 의지 플러스 그래도 괜찮은 인력들과 그 다음에 혁명 정신에 불타오르던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이제 임기응변 그리고 혁명 정신 이런 것들로 점점 새롭게 전술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정규군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을 동원해서 지속적인 전투를 벌이는 여러 가지를 이제 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급조 폭발물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이제 혁명수비대 IRGC 요즘에는 이제 이혁수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라고 해서 이혁수 부르는데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피로 물든 그 상황 속에서 등장했던 전술과 기억들이 지금의 이란의 대응 전술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전쟁을 치르면서 깨달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즉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이것이 해외에 의존하고 해외 유지 보수를 맡겨서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즉 이란이라는 나라 안에 방대한 군수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첫 번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아무리 우리가 우리끼리 똘똘 뭉쳐 싸운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누군가의 도움과 네트워크는 필요하다. 즉 미국과 각을 세울 수 있는 세계 어느 나라든 찾아서 손을 잡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비동맹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결국 미국, 그다음에 이스라엘 주변이 다 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국경 안에서 싸우면 이 전쟁은 정말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에 깨닫습니다. 당시에 이라크 침공으로 이란의 북서부 지역이죠. 평원 지역에서 치열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였죠. 이란의 깨달음은 뭐냐? 상대방을 멀리서 막아내야 된다. 우리의 현존하는 국경이 아니고 더 멀리서 상대방의 영토, 상대방의 공격 거점에서부터 전투를 치르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것을 생각한 거죠. 즉 국경 너머에 전진 방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닌 누군가를 동원해서 그런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즉 이란군이 정식 이란군이나 아니면 혁명수비대가 나서서 직접적인 뭔가의 전진 방어를 했을 경우에 보면 이것은 상대방의 보복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복에 노출되지 않는 간접적인 무력을 투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이런 세력들인 거죠. 즉 어떻게 보면은 이란의 생존 전략은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에 이런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이제 정립화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프록시라는 전술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나는 이제 그 시점서부터 1980년대 어떻게 보면 전쟁이 시작되는 와중에서도 레바논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헤즈볼라라는 세력을 만들어내고 지원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중동의 여러 가지 정세들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진 방어와 관련돼 있는 그리고 이란의 대외적인 힘을 투사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거죠. 그래서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2003년 이후에 헤즈볼라 지원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제 확대를 이제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전수해줬던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악명 높은 것이 이제 급조 폭발물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괴로운 이 급조 폭발물 같은 경우가 혁명 수비대가 이제 알려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헤즈볼라 이외에도 수많은 민병대들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전술을 더욱더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2011년 시리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란이 이제 벌어졌을 때 이 혁명 수비대 그리고 헤즈볼라는 참전을 하죠. 그러면서 아사드 정권을 이제 떠받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시리아 내전은 정말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도 판별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전통적인 분대 전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첨단 무기, 화학 무기, 급조 폭발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난무하던 그러한 이제 혼돈의 그 도가니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혼돈의 도가니인 이 시리아에서 이 혁명 수비대 그리고 헤즈볼라들은 이제 많은 전투를 치릅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이제 전술적인 작전 능력뿐만 아니고 전략적 판단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1980년대 이 이란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이란이라는 나라를 지켜냈고 이렇게 이란을 지켜내야 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새로운 후속 세대가 2010년대 진행됐던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젊고 새로운 현대전에 익숙한 세대들이 등장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는 두 층위의 어떤 그 지위 체계를 자연스럽게 갖추게 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1980년대부터 쌓아 올렸던 과거의 역전의 용사들이 이제 한 세대를 이루고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이 세대들의 지원을 받아서 2010년대 시리아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렀던 젊고 실전 경험이 있는 또 다른 세대 두 층위로 만든 방어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든 이제 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와 그리고 현재가 공존하는 그러한 인력 구성을 토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생존 소진이라는 키워드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합니다. 즉 과거 이란 이라크전 그리고 시리아 뭐 이런 전투를 통해 가지고 이란은 상대방한테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서 병력과 물자를 수송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을 수도 없이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투원과 물자를 어떻게 수송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까 다시 보여드렸던 이 지도죠. 그러니까 시리아에 자기들이 유리한, 자기들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한테 무기와 병력을 수송하기 위한 다양한 루트들을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공격을 받으면 여기에서 분산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상대방이 공격이 끝나면 다시 모여서 세력을 만드는 그러니까 분산형 물류망, 이동 체계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들을 이제 터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중요한 것은 지휘관의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분산시켜 놓으면 일단 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분산된 상태에 있으면 각계격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상황에서 누군가는 다음 결정을 하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스테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지휘관의 역량인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란은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시스템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떠한 통제를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많은 젊은 장교들을 육성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즉 공격을 흡수하고 분산 후에 재편성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이러한 역량을 갖춘 많은 젊은 지도자들을 배출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이 이제 고위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암살 그리고 공습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반격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란은 이제 1980년대 이란 그 혁명 이후에 수십 년간 세계 경제, 국제 이 무역 시스템에서 상당 부분 배제되어 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을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결국 얘네들이 무너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미국의 제재가 40년 넘게 이어지면서 어떠한 역설이 이제 발생했냐?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 많은 나라들, 서방 국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글로벌한 경제 시스템을 자기들이 유지하는데 동참할 필요도 없고 동참할 자격도 안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시스템을 타격하고 위협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런 시스템과 격리되면서 살다 보니까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살아남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든 간에 이 시스템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내가 타격을 해서 상대방한테 불편함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미치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식이 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결과물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속적인 공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주변 국가 뭐 쿠웨이트, 카타르, 그다음에 UAE 이런 나라들에 대한 공격이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왜 굳이 적을 만들어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분풀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어놨던 이 페르시아만 주변 지역, 중동의 지역 질서의 경제적 기반을 붕괴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두바이라든지 뭐 많은 휘황찬란한 여러 중동의 도시들을 잘 생각해 보면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안보를 제공해 주는 상황 속에서 자유로움이라는 라는 그 빈틈을 공략해서 부와 화려함을 축적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을 공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너희들을 다 지켜주지 못할 거야. 못하는 것을 느껴봐. 라고 하면서 내부 분열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공세를 전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화풀이가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 같아? 한번 테스트 해보지. 못 지켜줄걸? 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다른 판단을 강요하도록 만드는, 그러면서 미국이 그동안 공헌해왔던 지역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허망하고 취약한 것인지를 보여주겠다라는 전술을 이제 닦아온 것이었죠.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호르무즈를 중심으로 한 이제 봉쇄라고 하는 결정적인 카드가 크게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에는 사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다시 한번 자살 행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석유라는 것은 모든 나라들이 다 달러를 통해서 결의가 됐고 모든 것이 달러를 통해서 움직이는 시스템 속에서 이란이 혼자 봉쇄하고 뭐 해봐야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란과 별도로 딜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6년 현재는 이제 위안화라고 하는 중국 돈이라고 하는 중국 경제 시스템이 이란의 뒤를 어느 정도는 책임져 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든 것도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운이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두 나라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이 두 나라 밑에 있는 두 나라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먼저 떨어내는 것이 미국의 공격 그리고 미국과의 전쟁에서 핵심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 걸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보 네트워크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중동 지역에 미군이 직접 거주한 적은 주둔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1990년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인한 이제 걸프전 때 많은 것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임시 그리고 잠깐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변 많은 지역에 미국이 주둔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군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주둔지를 영구 주둔지화시키면서 점점 체계적인 지역 내에서의 상시적인 군사력을 확충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다 이란과의 대결 그리고 이란을 압박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이제 이러한 군사기지들을 점점 강화시켜 왔던 거죠. 여기에는 이제 뭐 쿠웨이트, 카타르, UAE 같은 이제 걸프 지역 이제 국가들이 모두 다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고 자기들의 안보를 지켜주고 자기들이 번영하는 길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하면서 미국의 이익, 이스라엘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파트너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먼저 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상대방이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략에 따라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년을 전후한 시점서부터 주변 국가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대규모 정유 시설이 이제 공격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후티가 한 것인지 아니면 이란이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엇갈립니다만 어쨌든 이란이 이제 사우디를 공격함으로써 사우디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두 가지 충격은 뭐냐? 드론과 같은 그러한 저가 무기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격 상황에서 미국이 사우디를 제대로 방어해주지 못했음. 이게 하나. 두 번째는 분명히 공격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사우디를 대신해서 공격해주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타격을 주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약하게 만드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작년 2025년에도 이스라엘이 도하에 있던 하마스의 이제 대표부를 공격해서 협상 대표들을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중립지대고 서로가 모여서 모두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데 이스라엘이 이 규칙을 깬 거예요. 그러면 이 규칙이라는 것은 누가 만드는 거죠? 결국 미국이 UAE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안전한 지역이야. 모두가 와서 잘 지낼 수 있어. 라는 것을 암묵적 그리고 노골적으로 그동안 보증을 서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걸프 지역 국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결국 미국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우리와 이스라엘 양쪽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점점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란의 지속적인 공격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 변화, 인식 변화를 꾀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결국 걸프 국가들로서는 공격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동맹이라는 것이 과연 가치가 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몸빵을 하고 있는데 미군 기지를 데려다 놓으면 우리가 안전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타격을 받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란의 저런 공격과 관련돼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때 우리한테는 이런 방구 상의도 없었고 현재 전쟁 진행 과정에서도 이 전쟁 진행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 공유도 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 주변 국가, 즉 걸프 국가들이 미국의 존재가 너희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안전을 담보하는데 오히려 부담이 되는 그러한 나라이고 세력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지금 점점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제일 놀라웠던 점은 미국이 이스라엘이 집중적인 타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허둥지둥 되기가 쉬운데 이란의 반격 스케줄을 보고 있으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란이 이제 미군 기지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 철저하게 레이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원거리 탐지 능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미군의 눈을 멀게 하는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 보시면 이란을 겨냥해서 이 걸프 지역, 중동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레이더 기지 시설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르, 바레인부터 시작해서 쿠웨이트, 그리고 UAE, 그리고 저 멀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지역에 지금 여러 개의 레이더가 중첩돼 있습니다. 즉 이란에서 날아오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이것을 빨리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요격하는 그러한 네트워크 상황을 구축을 한 거죠. 그런데 이란은 이 네트워크를 파괴하기 위해서 첫날서부터 아주 집요한 노력들을 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 파괴됐던 것이 AN/FPS 132 조기경보 레이더입니다. 상당히 이제 규모가 크죠. 엄청나게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대만에도 높은 산 위에 이 레이더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중국 내륙 지역까지 중국 공군의 어떤 움직임들이 한눈에 보이는 이러한 이제 레이더죠. 이 레이더를 첫날에 드론을 동원해가지고 공격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카타르 지역에 있는 이 레이더 기지를 공격을 해서 지금 상당한 타격을 입혔던 것이 확인이 됐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어디를 갔냐? 좀 더 뒤에 있는 이제 그리고 좀 더 목표물이 많은 사드, 그러니까 미사일 요격 체제, 실제로 이제 요격을 고고도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사드와 관련된 AN/TPY-2 레이더를 공격하는데 역량을 집중합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카타르 이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부 이 사드와 관련돼 있는 여러 레이더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면서 하나씩 타격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그다음에 UAE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레이더들이 계속 타격을 받는 것이 이런 위성 영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런 이란의 작전들이라는 것은 미국의 눈을 멀게 해서 결국 가장 핵심 목표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길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전술을 채택을 했던 것이었고요. 결국 이러한 전술이 이제 먹혀 들어가면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반공 능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이제 이 아랍 국가들이 걸프 국가들이 보유했던 이제 사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사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UAE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드들도 있죠. 당연히 레이더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당 한 5억 달러 가까이 되는 이 비싼 레이더들을 보유한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방공 미사일을 구축하고 레이더를 구축을 했는데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막아주는데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전부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보호하는데 우리 정보를 빼서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이제 갖게 만드는데도 성공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 40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 왔고 그 준비된 역량을 여러 가지로 지금 잘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것이 이란이 승리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란이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존하는 것 자체가 승리라는 구도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100대를 맞고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상대방 이빨 하나 코피를 터뜨리면 밖에서 봤을 때 보면 제가 이긴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란의 어떤 이러한 장기전 전략에 미국은 상당히 당황을 이제 하고 있고요. 결국 그 결과물은 미국의 예상과 달리 어떻게 보면은 이란의 시스템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쪽으로 더 변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휘부를 암살하고 지휘부를 제거하면 혼란에 빠지고 대규모 봉기가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인물들이. 잘 알려진 것처럼 이란은 모든 지휘에 대해서 4단계 예비 인사들을 임명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으면 그 다음에 누구, 그 다음에 죽으면 누구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자율성까지 이미 줘 놓은 상태입니다. 단순하게 이제부터 너가 알아서 해 라고는 당황하겠죠. 하지만 이란은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전투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제한된 영향 속에서 자신이 감당할 만한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을 배양을 해왔던 것이었죠. 미국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넘버 3, 넘버 4로 등장했던 예비 인물들에 대한 정보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천하의 이스라엘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정 국가에서 아마 군정 국가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하메네이가 제거됐고요. 그 아들도 지금 생사가 지금 불분명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란이라는 나라를 떠받치는 두 축 중에 한 축이 지금 무너져 있고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누구냐? IRGC, 혁명수비대로 대표되는 무장 집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젊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간의 경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고 전투 경험이 풍부한 세력이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났든 이란은 승리를 선언할 겁니다. 그리고 이란 국민들도 일단은 이들의 역량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젊은 강경파 군인들이 지배하는 하지만 명확하게 핵심은 잘 설정되지 않은 이란으로서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이라는 나라를 상대하는 것은 지금보다도 훨씬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A라는 사람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그 사람이 결정 내리고 그 사람의 결정에 대해서 통제가 되는 것인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협상과 대화를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 이제 미래의 이란과의 이제 대화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그러한 이란으로 변신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전쟁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자기들끼리 계속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 이란이라는 나라는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장기전, 미국과의 전쟁 이런 것들을 준비해 왔고 그것이 먹혀 들어가는 것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이러한 스킬들을 갈고 닦고 더욱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겠죠. 결국 이란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의도, 이스라엘의 의도와는 달리 생존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목표했던 것처럼 상대방을 탈진시키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는 점은 명확해 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 다음에 무엇이 올지에 대해서 이제 더욱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란, 이스라엘, 미국이라는 당사자 이외에 간접적으로 이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걸프 국가들의 움직임, 이들이 이란이라는 나라와 어떠한 관계를 설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기전으로 접어들고 있는 그리고 이란의 어떻게 보면 전쟁 수행 능력, 놀라운 전쟁 수행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 그리고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란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